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학습이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6과목을 보시잖아요. 6과목을 보는데 학습이론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학습이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근데 학습이론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습이론의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물론 문제가 또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습이론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은 학습이론을 좀 잘하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배우시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이나 아동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곳을 전공하신 분들은 학습이론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깊이 있는 수준까지는 많이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습이론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기 싫다. 그런 어떤 편견을 버리시고 여기에 우리가 발달심리의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듯이 학습의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배워나가면 돼요.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에 잘 착안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례를 풀려면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례를 풀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자, 학습의 개념. 이번 시간은 제1장입니다. 1장이 짧아요, 여러분. 앞에 목차를 보면 학습의 개념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있고 인지주의 학습이 있고 신경생리학적 학습이 있고 동기화 학습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뭡니까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잖아요. 출제 기준에 의한 거 이게 1장부터서 6장까지가 그리고 안에 있는 부제목도 다 출제 기준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 기준에 맞게 내용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좀 충실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제1장 학습의 개념, 제1절 학습의 정의 등이 있고요. 제2절은 뭐가 있어요? 네,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입니다. 이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이 출제 기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밑에 각주에 보시면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교재입니다.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 교재. 이 교재에서 이제 원서를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원서를 번역해서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쟁점이 되는 8가지 질문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말에 보면 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2강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뒤에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쟁점의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 1절입니다. 1절의 체크. 학습의 정의 등을 보죠. 학습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이 있는데요. 학습은 제일 먼저 이게 나오죠.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훈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경험과 훈련의 동그라미. 경험과 훈련 나오면 학습이에요. 자, 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상의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성숙, 약물, 질병 등으로 일어나는 행동 변화들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막 예를 들어 사춘기가 돼갖고 아이 얼굴에 여드름이 피었다. 이게 어떻게 학습입니까? 그건 학습이 아니고 그건 성숙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내분비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숙이라 하죠. 저는 이것을 발달심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질병 이런 것들에 이제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학습입니까? 그건 학습이 아니죠. 자, 이제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변화를 학습이란다라는 개념을 잡았어요. 자, 학습의 공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A가 있죠. 라지 A가 있는데 그 라지 A가 뭐예요? 개인의 모든 변화입니다. 모든 변화. 자, 그 모든 변화가 있고 일어난 모든 변화가 있고 B, C, D가 뭡니까? B가 바로 생득적 반응이고요. 생득적 반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숙에 의한 변화고 D가 바로 일시적인 변화예요. 그걸 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득. 생득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아 얻은 것, 출생에서부터 득한 것,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성숙,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변화, 이걸 뺀 것을 우리가 러닝이다,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학습의 개념에서 경험과 훈련에 의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교적 일관성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비교적 어떤 행동상의 일관성을 보인다라고 했고요. 일관성이 있는 변화. 경험과 훈련을 했으니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뭐죠?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거잖아요. 후천적인 거예요. 따라서 선천적인 건 빼야 되거든요. 생득적인 게 선천적인 거예요. 따라서 학습이라고 하는 녀석은 개인의 모든 변화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빼기. 자, 선천적인 거 빼고 선천적 변화라고 할게요. 선천적 변화 빼고 그 다음에 성숙에 의한 변화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죠. 일시적인 변화. 아까 위에 약물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선천적인 거, 생득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생득적인 거 빼고 성숙적인 거, 성숙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숙 빼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변화 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학습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모든 변화 여기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빼기예요. 요것을 빼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세한 개념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로 봅니다. 행동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걸 배우죠. 학습의 결과는 관찰 가능한 외연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면적 행동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이게 뭐죠? 네, 내면적인 거. 인지적 학습 이론이 있잖아요. 예,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어요. 인지 같은 것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행동 변화는 비교적 영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영속적인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행동 변화는 학습 경험에 바로 이어서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학습 경험에서 바로 이어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게 행동의 변화다.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는 연습을 통해 생겨난다. 연습의 동그라미요. 연습이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행동의 잠재력은 연습, 훈련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6번이 중요해요. 일반적 정의 나오죠? 예, 거기 체크해 주십시오. 7번도 중요해요. 특징이요. 자, 이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의 개념, 게이츠가 말한, 가네가 말한, 몰건과 킨이 말한, 레윈이 말한, 그 다음에 코프카가 말한 게 있는데 이거 위에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흡사한 내용들이니까 대신 저는 일반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 정의, 학습은 경험과 연습, 다른 말 훈련 쓰시고요.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학습의 개념에는 변화, 연습, 훈련, 자기 조절, 지속성이라는 개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조정. 여러분 자기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을 하는 가운데 학습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조정하에서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의 개념에는 자기조절이라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학습에는 생득적 변화, 성숙에 의한 변화, 일시적 변화는 제외된다라고 했죠. 여기 해드렸어요. 자, 7번째 특징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7번째 특징이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된 건데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면 학습은 그 결과로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해되시죠? 네, 그 결과로서 행동의 변화에 가로 딱 묶어주시면 돼요. 2번에 보면 학습은 연습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연습이 다른 말 훈련의 결과 가로 딱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학습은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다.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에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영속적 행동의 변화가 이거예요. 비교적 일관성을 보이는 변화,
비교적 일관성을 보이는 변화가 바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별표. 이 네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뭐냐면 앞에 부분에서 행동의 변화는 학습 경험에 의해서 바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습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은 행동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번 지문 읽어봐요. 시작. 학습으로 일어난 행동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네,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써놓으셔야 돼요. 이걸 써놓으셔야 이해됩니다. 자, 학습을 했어요. 행동의 변화가 바로 100% 다 나타나나요? 즉각적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이해가 돼야 돼요. 4번 지문은 요 위에 있는 이 두 줄을 아셔야 되고 이 두 줄이 바로 이 박스 문제, 기억, 니은, 딕을 이용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여기다가 기출이라고 쓰시고요. 이게 출제된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학습의 특징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의 종류를 보시죠. 학습의 종류에서 비연합학습, 연합학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학습을 연결주의, 연합한다라고 해서 연결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연합학습을 연합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을 연결주의입니다. 연결주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연합학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학습은 SR 아시나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잖아요. 자극과 반응의 연합. 이게 바로 이제 연합주의, 연결주의, 연합학습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비연합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연합주의. 비연합주의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극과 반응이 하나의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 변화되는 거다. 둔감화가 있고 민감화가 있어요. 동일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면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걸 둔감하라 하고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자극을 경험할수록 더 강해지는 건 뭐죠? 네, 민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합주의라고 한다면 SR이라고 하는 것이 두 자극이어야 돼요. 두 자극. 그러니까 밑에 연합학습을 보면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두 사건 간의 연관성.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인지적 조건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자, 이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연합학습이라고 해요. 연결주의라고 하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브잖아요. 두 자극 사이의 관련성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유기체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대비한다라고 했어요. 두 자극 사이의 관련성,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이나 이게 두 자극 사이의 관련성. 자, 이런 것들인데 두 자극 사이의 관련성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미리 좀 선행학습한다 생각해 보실래요? 종소리하고 먹이를 연합시키잖아요. 이렇게.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랬더니 타액 침을 분비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두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자극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중성자극이라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중성자극이 돼요. 중성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먹이는 이제 무조건 자극이 되잖아요. 무조건 자극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것을 나중에 뭔만 줘요? 종소리만 주죠. 종소리만 줬더니 침을 분비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자극이에요? 이제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극이 된다? 조건 자극. 이것이 이제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파블로브의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두 자극 사이의 관계, 종소리와 먹이의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됐다. 그래서 연결주의 연합학습 또는 연합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자극이 하나만 들어가요. 자극이 하나만 들어가면 둔감하나 민감하로 나타날 수 있다. 계속해서 자극 주면은 둔감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을 줬더니 아주 뭐예요? 반응이 강해졌다면 민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화와 민감화, 둔감하나 민감화는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자극이에요. 두 개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의 자극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비연합학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연합학습이요. 자, 이 자극과 반응에서 자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극이기 때문에 비연합학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여기는 자극이 몇 개다? 두 개다. 두 자극이니까 연합주의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도구적 조건 형성이 있는데요. 도구적 조건 형성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좀 개념이 유사하거든요. 손다이크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 행동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행동과 결과. 자, 동물이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 관련성을 보는 거죠. 행동의 결과를 통해 더욱더 효과적인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무슨 조건 형성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 반응적 조건 형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점을 찍을게요.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도구적 조건 형성은 바로 행동과 결과를 본다 이 말이죠. 행동과 그 다음에 결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도구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동이라는 것과 결과라는 것이 뭐 했어요? 연합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학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스키너 박스에서 쥐가 레버를 눌렀을 때 먹이가 떨어진다.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했어요. 먹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을 또 하겠죠. 계속. 예, 효과적인 행동을. 배고플 때마다 하겠죠.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학습입니다. 톨만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사고가 인지인지 아시죠? 사고가 개입되는 경우 더욱더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지학습. 인지학습. 자, 인지학습에 여러 학자들이 나올 거예요. 뒤에. 인지학습도 마찬가지 연합학습이 된다. 연합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고차원적이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조건 형성보다는 조건 형성의 학습보다는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차원적이다. 여기는 사고가 개입되는 거예요. 사고가 개입되는 것이,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바로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시죠. 관찰학습이 있습니다. 반두라죠. 타인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학습하는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 개념이 관찰학습입니다. 뭐 관찰학습은 배우셨으니까. 관찰학습. 자, 이것은 아시는 대로 상호결정론이잖아요. 어떤 게 연합되냐면 자,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죠. 인간과 환경과 행동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관찰학습의 세 가지가 딱 연결이 돼요. 이게 상호결정론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상호결정론적 시각. 그게 바로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자, 이러한 연결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합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참고라고 쓰세요. 참고. 인접의 법칙입니다. 인접의 동그라미. 서로 인접하여 경험하는 사상들은 서로 연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해물, 백두산, 그 다음에 책상, 걸상. 이거 인접되어 있는 경험이죠. 그 다음에 빈도의 법칙입니다. 두 단어가 자주 같이 일어날수록 서로는
보다 강하게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보건이라는 단어하고 뭐요? 복지라는 단어가 계속 붙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몇 년간에 중앙부처가. 따라서 이거는 강하게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재생은 그와 비슷한 대상을 재생시킨다. 이게 바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으면 그와 비슷한 대상을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비의 법칙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재상되는 게 대비죠. 대비 반대. 밑줄 치시면 되고요. 감정 강도의 법칙, 쾌, 불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연합이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쾌는 이제 쾌활할 때 쓰는 단어죠. 기분이 좋을 때, 그 다음에 불쾌,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수반됐을 때 연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력 따지기는 참고. 제2절.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이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에서 1번을 우선 좀 보면 학습 이론의 구분 문제가 있는데 학습 이론들은 학습의 성질과 이론 구축 과정을 포함하여 몇몇 기본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에 따라 묶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론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틀에서 그 이론이 시도하는 바와 그 방법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쟁점적인 부분들을 좀 볼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뒤에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제일 나중에 가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 자, 매개변수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SOR을 말한 헐이라는 학자죠. 신행동주의라고 하는 헐입니다. 우리가 이제 SR을 아시잖아요. 자극과 반응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유기체의 내부 과정이 들어가요. 유기체, organize라고 하는 organ이 들어갑니다. 자, 매개변수를 심리학에 소개한 톨만과 이를 가장 정교한 체계로 발전시킨 헐은 이 질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답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톨만도 이 기호학습설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잠재학습이라고 해서 기호학습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기호 형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호 형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운데 이제 형태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어떤 변수가 있고 뒤에 어떤 변수가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매개변수라고 배웠잖아요. 스키너는 학습 이론을 거부하면서 이 질문의 부정적인 답을 가장 분명하게 했습니다. 스키너는 매개변수를 이제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학습들은 매개 변수라고 불러 마땅한 요소들을 그들의 이론에 포함시켰지만 매개 변수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다. 자, 1번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 매개 변수를 쓴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매개 변수나 이론에서 여기서 끊어야 돼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연결주의냐 아니면 인지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주의자이어야 하는지 인지적이어야 하는지다. 이것은 학습 이론의 역사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분야의 역사를 통해서 인지적 입장에 대한 양보도 많았지만 대다수 이론이 연결주의자 입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이제 앞에서 했던 고전적이나 아니면 조작적이나 아니면 도구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주의가 좀 강했죠. 연결주의가 강했는데 자, 인지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차원적인 것들이 딱 등장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인지적 접근은 전 분야를 지배하게 됐고요. 이런 변화는 볼레스의 접근의 중요성, 볼레스는 유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기억 이론의 정립, 그 다음에 기억이 뭐예요? 인지잖아요. 그 다음에 피아제에 대한 늘어난 존경, 피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이잖아요. 반두라의 저서에서 반두라가 왜 나와요? 반두라도 인지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파지 과정. 따라서 이러한 저서에 나타난 인지 요소의 증가 등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고차원적인 인지학습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고전적으로 이제 연결주의를 했던 것들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그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인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지학습 이론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질문은 강화입니다. 강화의 동그라미요. 문제 핵심은 강화가 학습의 기본이고 중심 원리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적절한 설명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손다이크, 헐,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화라는 것을 좀 강조했던 학자들이잖아요. 자, 전자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며 왓슨, 거스리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이 강화라는 것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후자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 된다. 많은 또 다른 학자들은 중간 입장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질문은 이것 또는 저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가 후속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방식에 관해서 몇 가지 가능한 입장이 있음을 점차 분명하게 됐고요.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또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은 학습이 대단위 또는 소단위 중 어느 수준에서 분석돼야 되느냐. 분석의 동그라미요. 우리가 학습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시적인 영역에서 분석할 거냐 대단위, 미시적인 영역에서 분석할 거냐 소단위.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더 낮은 소단위 수준으로 분석하여 설명돼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했습니다. 톨만은 대단위 수준의 입장을 가장 뚜렷하게 밝혔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단위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조합되는 작은 요소들의 조건 형성이며 소단위 수준의 학습에서 유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연구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할 거냐 아니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론이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 형식성을 말하죠. 또는 비형식적으로 제시되어도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초기 이론은 형식성 척도의 연속 손상에서 비형식성의 끝에 가까운 이론 체계들인데 강한 논리적 이론 구조에 제한이 있었지만 자, 그들은 논리학의 형식적 장식과 과학 철학을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헐, 이 사람은요. SOR이잖아요. 형식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형식 이론을 통해서 논리 구조를 뚜렷이 드러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헐, 신행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톨만도 좀 때에 따라서는 형식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호,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기대라고 하는 기호학습서를 톨만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형식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느 한 특정 구조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론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부분이 필요하냐 아니면 형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학습이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변화에서 이거 빼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틀이거든요. 그러한 형식적인 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6번 여섯 번째 질문은 폭의 문제다. 폭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 이론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와 좀 연관성 있게 보면 봐보세요. 형식성을 강조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형식성이 강조되면은 어느 정도는 폭이 제한되죠. 형식적이니까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이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폭은 제한된다. 그러나 이제 형식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형식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이 폭은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 있죠. 폭은 광범위하다. 자, SOR이 바로 이제 형식적의 대표적인 어떤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형식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보다 더 엄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격하면서 이 어떤 연구의 폭이랄까요? 거기에 보면 한 이론이 다루는 주제요. 주제의 범위. 이게 주제의 범위거든요. 주제의 범위가 협소해지죠.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형식이 없잖아요. 비형식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폭은 아주 광범위해진다. 즉 광범위한 주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생득이냐 아니면 학습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생득적 측면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제약의 강조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지난 25년간 쟁점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이론에서 그 답은 어느 쪽도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미국의 학습 이론의 왓슨, 손다이크 일의 생득적인 것보다 획득된 것을 강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뭐죠? 후천적이라고 쓰면 돼요. 유전 요인에 대한 왓슨의 거부는 지나치지만 이것이 학습 분야의 분위기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학자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서 볼레스, 아까 제가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볼레스는 유전을 강조했으며 스키너 학파들도 점차 이 문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인데 초창기에 학습된 요인을 과잉 추정하였듯이 지금 우리는 생득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은가? 학습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제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견하기 시작한 정도가 아닌가? 이 문제는 최근에야 학자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한 문제이다. 원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학습에 대한 8가지 쟁점이 되는 질문 이런 것들을 뭐 전공서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리고 8가지 질문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생득적인 측면은 선천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물학적 제약. 자, 생득적인 건 유전적인 부분입니다. 유전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면 제약이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볼레스라는 학자나 스키너 학자는 유전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강조를 했다, 인정했다. 그거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개 보면 학습 이론 후천적인 부분이 많아요.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니까. 그래서 생득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것들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실용성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실용성. 학습 이론이 실험실이라든지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기의 산물인가? 세상을 이해하는 지적 훈련 또는 세상을 다루고 아마도 변화시키는 어떤 장치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 학자들이 실용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순수 과학을 위한 권리를 요구했지만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예외적이었다. 문제는 학습 이론의 쓰임새보다는 누가 이 이론을 적용하는가라고 했어요. 이 적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학습 이론을 배우잖아요. 학습 이론을 배우면 그것을 응용해야 되잖아요. 학습 이론을 응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응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전적 학습 이론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학습 이론이잖아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론이 체계적 둔감화에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 벌, 소거 이런 것에 응용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용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다이크, 스키너처럼 어떤 학자들은 곧바로 응용으로 들어가고요. 돌라드와 밀러, 이거 추동 이론입니다. 추동 심리학, 추동 이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톨만은 잠재 학습이라고 그랬었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가능한 응용을 언급했지만 이들의 실용화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뭐 추동 심리학이라든지 잠재 학습 이런 것들은 실용화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쟁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거리거든요. 논의거리고 이슈입니다. 이슈. 이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쟁점으로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논의에서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나 이거는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쟁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연결주의로 볼 것이냐, 인지적으로 보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화라고 하는 거, 강화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학습에 할 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단위를 크게 잡아야 좋느냐, 아니면 적게 잡아야 좋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형식성을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비형식적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앞에서 이제 형식적인 것들은 되게 폭이
좁아지고 주제를 다루는 폭이요. 주제를 다루는 범위요. 주제를 다루는 범위를 좁게 갈 것이냐 아니면 넓게 갈 것이냐. 이거는 형식적인 사람은 되게 형식성을 추구한 사람들은 좁게 가고 비형식성을 추구한 사람은 광범위하게 가는 게 좀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득적인 측면이 바로 유전적인 측면, 선천적인 측면인데 이 선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후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한된다라고 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실생활에 이것을 응용해 볼 것이, 응용하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응용하지 않고 이론으로 남기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실용성의 문제죠. 되게 응용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응용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것이 나와요. 소거, 타임아웃,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 강화와 벌,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쓰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응용적인 측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에서 이것을 응용한 사람이 있고 응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쟁점 8가지 정리했는데 이 쟁점 8가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세요. 아직까지 처음 약습이론 처음 다루는 분들은 접하는 분들은 지금 학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립이 안 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체계가 어느 정도 서면 앞에 있는 쟁점으로 다시 왔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1강 강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2강부터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2장부터서가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복습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강 강의에서는 학습의 개념, 학습의 정의 등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학습의 개념 잡고 학습의 특징 잡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1강 강의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업이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